이 관세율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의 불안감을 털고 우리 시장이 또는 우리 기업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관세율을 봤을 때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인가 챗GPT가 전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년 정도뿐이 안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좀 긴급하게 좀 모셔볼 사항들이 생겨서 저희가 긴급 방송을 편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장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들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박병찬 이사님 모시고 긴급 현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네, 3프로에서는 오랫동안 봐왔는데요. 네, 아마 이사님은 저를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15%의 의미 부여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숫자적인 해석과 증시의 영향까지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5%는 일본과 유럽연합이 15%로 이제 마지노선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5%로 좀 한 것 같고요. 이 수치 자체는 사실 무역협상이 잘 됐다. 그래서 뭐 이 걱정에서 벗어난다 이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나라는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무관세였다가 어떻게 무관세였죠? 예, 그렇다. 품목별로 있었긴 했지만, 근데 15%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에는 다소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이 15%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기본관세 10% 그리고 상호관세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기본관세 10%는 트럼프 1기 때에 해왔던 무역 협상의 행위로 봐서는 그것은 이번에 후퇴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추가적인 관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서 대부분 없애주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은 10%에서 10%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10%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선례를 유럽연합과 이제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5%로 뭐 많은 언론에서도 우리도 15% 정도까지 해야 된다. 예상했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15%이기 때문에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15%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관세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라고 본다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5%의 마지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재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상당 부분 얻어낼 걸 많이 얻어냈는데, 근데 사실 미국 시장은 이것을 반영하면서 지난 4월에 급락을 했었고 다시 올라왔고 신고지수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선반영되었다고 보여서 무역 협상이 잘 되었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그것을 환호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아직 타결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불안감이었죠. 불안감이었고요. 근데 결국은 요 관세 협상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세율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의 불안감을 털고 우리 시장이 또는 우리 기업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관세율을 봤을 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이것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품목별 관세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품목별 관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살펴보는 게 보다 우리가 관심거리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품목별 관세 협상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의도에서는 이번에는 뭐 조선을 카드로 해서 자동차를 어떻게 구해내느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실제로 아침 시초가는 자동차 업종들이 대부분 높게 나왔는데 지금은 마이너스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어떤 리스크가 관세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관세 리스크가 생겼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자동차 부분은 지난주부터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주에 일본이 15%, 유럽연합이 15% 자동차 관세로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25% 관세가 있었고 그래서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는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죠. 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15%까지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자동차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 타결이 오늘 됐다라고 하니까 그 자동차가 아침에 일제히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자동차 메이커 중에 현대차 뭐 4% 정도 이렇게 오르는 것 같던데 지금 마이너스에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침 고점과 저점, 지금 현재 저점이 한 1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아침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고 아마 충격이 있을 거예요. 이쪽 섹터 갖고 계신 분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분에 15%라는 부분들은 25%에서 15%로 내려온 부분들이 호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높은 관세율로 외국에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자체는 당장에 25%에서 15%로 내린 부분에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호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향후 흐름에서는 이 부분이 결코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미국은 무관세.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는 15%로 다 줬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자동차의 경쟁 국가인 일본하고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도요타하고 우리 현대차가 네. 가격 경쟁력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 네. 근데 관세가 만약에 일본은 뭐 10%인데 우리가 15%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똑같이 예, 15%. 지금은 다 15%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베이스는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뭐 품질 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자동차 쪽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달러 인덱스를 좀 달러 약세를 쪽으로 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과 함께 엔화가 강세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에는요. 네. 그 사이에 우리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원화 강세가 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원화 강세의 속도와 일본의 엔화 강세의 속도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생기죠.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하고 그러면서 일본 엔화가 강세가는 속도가 빠르다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앞으로 자동차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25% 관세에서 15%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이후부터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품질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 일본과의 경쟁 이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번 관세 협상 타결 보고 어떤 ETF가 수혜를 받을까 이런 고민도 살짝 해봤거든요.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고 혹시 뭐 죄송하지만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또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조선업종은 수혜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금 3,500억 달러 투자한다. 근데 사실 최종 발표는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언론에만 나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지금 3,500억 달러 중에서 한 1,000억 달러는 LNG 수입을 하고 그리고 1,500억 달러 정도는 이제 조선산업과 연계해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조선산업에 상당한 수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조선업이 좋아진 부분은 뭐 오늘 그런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맨날 조방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선과 방산과 원자력은 어찌 생각해 보면은 산업 사이클도 산업 사이클이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의 정책에 힘입어서 올라간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에 앞으로도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조선 재건 그리고 대중국 견제 거기에 상황 속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좋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우리 조선업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네. 우리 조선업에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침에 자동차주는 아침에 떴다가 밀렸고요. 조선업도 물론 또 약간 밀리긴 했지만 지금 조선주들은 플러스권에서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걸 제가 좀 전에 보고 왔는데요. 네. 그래서 조선업의 미국과의 협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불쑥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밤에 저희 채권 쪽을 네. 잠 못 자게 했던 네. FOMC 얘기를 좀 해볼 네. 수밖에 없는데요. FOMC에서 9월까지 뭐 금리 동결 가능성 높였고, 네, 네. 그리고 뭐 11월 대선 전후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좀 혼돈을 줬거든요. 네, 예. FOMC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파월 발언까지 한번 엮어서 한번 답변을 주신다면요. 예,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하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다 거의 했죠. 했었죠. 예. 그런데 시장에 참여하거나 시장에서 좀 오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혹시 선제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상단 4.5% 결코 그리고 낮지 않고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만 없었으면 약 3에서 3.5%까지 낮췄을 거다. 근데 관세 때문에 그 관세발 인플레이션 후유증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지켜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선제적으로 할 용의가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보통 우리가 이 기준금리 인하할 때 꼭 사건 터지고 나서 인하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좀 해라. 인하해라.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파월 의장도 아마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트럼프 측근들이 파월 의장을 너무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해임까지 압박을 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각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굴복했다. 연준이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건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한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요번에 뭐 원로이사와 보험이사가 2명이 기준금리 동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쪽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파월 의장의 워딩을 보면 아주 심플하게 워딩은 심플했습니다. 9월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여전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다. 둔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눈치 보겠다. 전까지는 이제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9월의 금리 인하의 기대치도 사실은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두려워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물가 때문에 당선이 된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때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정치인을 원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아주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정책은 물가가 오르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 부과하죠. 달러 인덱스 떨어뜨리죠.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수입 관세가 더 높아지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금리 인하뿐이 없는 거예요. 금리 인하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금리 인하를 해서 만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더 보강이 되면 그것도 또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수익률 제가 국제 수익률에 이제 가장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정책은 거기에 반하는 정책을 하지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이 지금 탄탄하게 신고 이슈를 내면서 계속 강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네. 미국 시장의 주시장의 시가총액이 네. 글로벌 전체의 45%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24%랍니다. 글로벌 전체 시장이 24%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내면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을 떠받치는 거는 빅테크들이 떠받친다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전체 미국 시장을 떠받치는 거지 미국 전체 시장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결국은 AI 시대로 이제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고
미국 빅테크들이 소위 기술적 독과점을 갖고 있고 시장 독과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들이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질문에 파월 의장 얘기를 제가 FOMC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결국은 할 금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향후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할 때는 좀 시장이 좀 좋고 네. 또는 향후에 금리는 이제 올릴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그렇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를 내려갈 거라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수를 내면서 강한 추세를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전체 시장에 이런 노이즈들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시장은 믿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요번은 아니지만 9월이 될 거냐 그리고 11월, 12월 이제 3번이 남았습니다. 네. 그 3번 중에 점도표 상으로는 요번에 한 번, 많아야 2번인 거고 한 번인 거고 내년에 한 이제 3, 4회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올해 9월 이후에는 나머지 4분기에 가서는 한두 차례는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미국 빅테크 주식들에는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약간 순서를 바꿔서 8월에는 FOMC가 없단 말이죠. 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관세 발효 8월 1일부터 발효니까 네. 이걸 갖고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8월에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죠. 네. FOMC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끝나죠. 8월에 예, 예, 없죠. 예. 관세도 8월 1일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타결됐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만일 시장을 움직이는 지표나 이슈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물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네, 물가 지표. 지난번에 그 6월 달에 나오는 물가를 보면은 사실은 뭐 CPI도 그렇고 뭐 PC는 아직 발표 안 됐지만 네. 약간 올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했지만 약간 올랐어요. 예. 안에 세부 내용을 보니까 네. 생필품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재기 한 거 아닐까요? 가전도 오르고 아니요. 6월 달 거는 이미 사재기는 그 전에 한 거고. 그 전에 한 거고요. 요번에 6월 달 거 올라간 거는 뭐 의류, 가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수요자에게 가격이 이제 전가되는 과정이 좀 되지 않겠냐. 이게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고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올 여름에 관세발 효과는 후유증이 올 여름 가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뭘 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좀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6월 거 발표했고요. 네. 그래서 걱정하는 게 7, 8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8월에는 7월 거 나올 거고요. 그 네. 7월에 만약에 물가가 오르는 CPI나 이런 것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상당 부분 걱정을 하고 봐라. 결국 이것이 물가를 올린 거다. 이 물가를 올렸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 줬는데 물가 오르는 거 봐라. 이제 그럼 약해질 수 있다는 이제 거죠. 못한다. 그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레이달리오 이런 사람. 그렇죠, 그렇죠.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충격을 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시장을 움직이는 지표는 물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우리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편적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잖아요. 품목별 상호관세. 이제 품목별 관세가 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자동차만 가지고 이제 오늘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또는 뭐 HBM이나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미국이 AI의 선두국가가 된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대량으로 짓고자 하고 있는데 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건데. 그렇죠. 거기다가 더 예. 그러니까 아마 쉽지 않고 그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보시면요. 모든 국가에 그리고 모든 품목에 언제까지 뭐 무역 협상을 할 거고 그리고 언제부터 안 되면 관세를 몇 %를 할 거고 어떻게 하는데 유독 반도체만 안 하고 있어요. 반도체. 그만큼 이거 쉽지 않은 거고 껄끄러워서 그런 거죠. 결국은 반도체의 관세율을 매기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일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어떤 조건을 그 붙일까요? 조건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뭐 어떤 거는 괜찮다. 뭐 이렇게 조건을 붙일 미국에 공장 지어서 생산하는 예, 예. 제품은 괜찮고. 그렇죠. 네. 그런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듯 이제부터는 품목별 관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그 무역 협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로 만든 구리 제품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구리의 원재료 광석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구리를 가지고 만든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전선이라든지 뭐 파이프 전선 이런 네. 것들 다 50%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불가하도록.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이잖아요. 주식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론가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우리나라 전체를 막 걱정하는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주식의 산업, 예. 네, 포트폴리오, 네. 거기에 내 기업, 이게 품목별 관세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8월에는 전체 시장에서는 물가가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고 그 물가 부분은 이제 후반기죠, 하반기죠. 뭐 중후반에 나올 거고 8월에 중후반에 나올 거고요. 그보다는 이제 산업별,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시장 영향이 훨씬 더 커지는 8월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8월은 물가 네. 그리고 품목별 관세 협상이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보면 좋겠다라고 네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집중 투표제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집중 투표제라는 것은 내가 한 표를 갖고 있는데 세 명의 한 군데로, 세 명의 감사위원이 만약 있다면 한 표 한 표 이렇게 주는 게 네. 아니라 한 사람한테 세 표를 몰아줄 수 네네.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집중 투표제 실시가 이루어진다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 질문은 요거 하나만 주셨지만, 네. 우리 시장이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라는 건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상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거고, 거버넌스. 그리고 시장의 구조적인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왜곡된 기업들이 이번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업의 이익을 늘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이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일본의 사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시장에 신뢰를 주면서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더 들어와서 그 자금의 힘에 의해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시장을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더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와 그리고 자금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투자 그게 매력. 세제 혜택이에요. 아하. 그게 세제 혜택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예전에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은 근로자들은 쥐투자하면 비과세하는 상품들 그 뭐 예, 예. 장투 뭐 이런 예,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다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시장이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시장에 지금 ISA 하나밖에 없어요. ISF는 없어요. 근데 네. ISA도 지금 금융투자가 쑥 들어가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이뤄줘야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4천인이 5천인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지배구조 개선이나 그 시장의 구조적 변화 요 하나 갖고 우리 시장이 뭐 곧바로 갈 거라고 막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먼저 너무 성급한 결론이 예, 있어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 상법 개정안 안 중에 여러 가지인데 이사의 중심을 묻고 있는데 집중 투표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 이거는 그동안의 우리 시장의 오너 중심의 오너 기반의 소위 지배구조 자체를 주주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하고 주주의 목소리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좀 왜곡되게 잘못해 왔던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너무 심하다, 뭐 너무 이렇다는 소송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경영진 쪽에서는 맞습니다. 아니면 그렇지만 결국은 주주들이 기업의 운영에 훨씬 더 깊숙이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지배구조 개선, 그 시장의 구조적 개선, 요 부분 정도까지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실제로 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사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나왔었죠. 예, 작년에 특히 작년 하반기에 전세 기장이 다 오르고 있는데 우리 혼자 빠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근데 작년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이걸 손도 안 댄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고요. 이 관심을 가지면서 요번에 올라올 때 요번에 6월 달에 급등한 거잖아요. 가만히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5월 말에 6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요. 6월 한 달 동안 더 오른 거예요. 그리고 7월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6월 한 달 동안 오르는 동안에 이 3법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뭡니까? 지주사, 은행, 증권. 예, 증권. 요거잖아요. 나머지에 그러면은 중소형사나 뭐 중견기업들은 그러면 이런 3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들이나 뭐 또는 문제가 있었던 게 없었냐? 아니죠. 있죠. 거기도 다 수혜를 입어야죠. 근데 하나도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러한 3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의 초창기에는 환호를 받았지만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장이 움직이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네. 하나만 더 여쭤보시면 또 양도세 관련해서 좀 또 이슈가 됐단 말이죠. 양도세가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일반적인 세율과 다른데 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50억에서 시가총액 10억 원으로 낮췄단 말이죠. 요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겨울만 되면요. 예. 이런 알아요. 얘기가 꼭 나왔었어요. 저는 리테일에서 근무해서 오랫동안 지점장도 했고 리테일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객들 분들 중에 뭐 50억, 뭐 70억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갖고 있으면서 12월 말에 있다가 배당 받으면 거의 뭐 꽁돈처럼 들어오는 배당이 들어오니까 물론 꽁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들어오니까 배당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배당 필요 없어. 그냥 팔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큰 돈들이 그거에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제가 요거를 어떤 거와 연결시키려고 하냐면요. 시장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랑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요번에 시장이 올라오는 동안 코스피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좀 소외받았죠. 네, 코스닥은 좀 소외받았어요. 네. 지금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에 근처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전고점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 요번에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주 환원에 대한 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화답을 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은 거의 대부분 대형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밸류업이라고 해서. 밸류업에는. 그러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지수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수는 신고지수 났는데 나는 왜 못 올라? 내 거는 왜 못 올라? 내 건 왜 안 올라?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그러면 언제쯤 되면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시는데 아시겠지만 시장의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걸 느끼고 있는데 먼저 코스피가 올라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조정을 보일 때 코스닥도 좀 조정 보여요. 그러나 코스피가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얘는 여기 그냥 있을 거야.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하반기에는 한 3,200에서 3,500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신고수 내고 조정을 보이고 요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같이 빠지지만 지수가 더 못 오를 거라 생각하면은 여기서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잖아요. 여기 박스권에 멈춰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 유동성은 수익률을 추정하면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집니다. 아. 그러면서 화려하게 활발한 장세. 종목 장세가 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형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코스피가 오르고 나서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오르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수긍이 되시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지금 하반기 시황 전체 흐름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꼭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월에 무려 10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 10월에 추석 연휴가 저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여행 빨리빨리 잡아야 돼요. 지금 네. 거의 뭐 비행표도 없습니다. 연휴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8월입니다. 8월이에요. 그럼 이제 그 10월이라면 10월 초란 말입니다. 그러면 8월하고 9월이 있는데 9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 연휴 앞이고 연휴 후에 그 사이에는 시장이 좀 멈췄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연휴 앞두고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꼭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텀이 한 달에서 한 달 반뿐이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이에 지금 설명드린 걸 다시 돌아가서 대형주만 올라.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보이고 나서 연휴 지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소형 장세가 올해 연말과 내년에 좀 있겠다. 이런 흐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또 보고서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10월 중순에 돌아왔습니다. 10월 중순에 와서 이제 중소형주 차례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대주주 요건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졌어. 그래서 만약에 대주 요건이 낮춰져가지고 내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한다. 이게 대형주에 삼성전자에 그런 게 많을까요? 중소형주에 많을까요? 중소형주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올 상반기부터 계속 올랐던 뭐 조방원이라고 얘기하고 뭐 전력기기도 이런 거 엄청나게 몇 배씩 5배씩 6배씩 올라온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물론 우리 대부분 몇 천만 원, 1억, 2억 요 정도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 뭐 조금 왜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네. 뭐 만약에 한 10억 샀는데 네. 그게 지금 한 5, 60억 됐습니다. 제가 네. 아시는 분도 한 종목에 벌써 몇몇십억 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투자를 꽤 했었지만 네. 그런 분들이 이게 10억으로 내려가. 그러면 그때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네. 중소형주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팔아야죠. 팔려고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방송에서 다른 것들은 차차 뭐 잘 모르겠지만 또 의견 뭐 같이 나눠야겠지만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번에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맨날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런 거 바꾸지 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아마 할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하게 될 거예요. 소득이 있는데 이제 세금을 매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 우리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3년 후에 한다, 5년 후에 한다 라는 장기 플랜을 갖고 시스템도 갖추고 세금 정책도 거기에 맞춰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가변적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목표가 있으면 중간에 대주 조건을 50억을 10억을 낮춰가지고 뭐 세금을 더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 중소형주의 기회가 있느냐, 코스닥의 기회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낙수 효과라고 하죠. 네. 지금 대형주 위주로 올랐던 게 다른 쪽으로 좀 올라서 다른 쪽에 기회가 있느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네. 따라서 네. 상당 부분 시황이 중소형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을 줬던 펀드들 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다 사라졌고 예. 오히려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고 네. 이것도 세금을 좀 더 걷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박경찬 이사님과 함께 오늘 엄청 바쁘신데 네. 긴급 현안들이 좀 많아서 네. 관세 협상 관련된 얘기 그리고 FMC에서 네.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약간 먼 얘기긴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얘기까지 네.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반도체 알겠습니다.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15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굉장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미중 무역 타결에 이어서 한국도 드디어 타결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품목별 타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니 해도 AI향 반도체 수요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뭐니 해도 미국장 AI발 모멘텀에 의해서 어마무시하게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시간이긴 하지만 메타라든지 실적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단 네네. 말이죠. 그러면 AI향 반도체 수요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작년 말에 AI 반도체 고점 형성하는 거 아니냐 얘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결국은 틀렸습니다. 아, 그때 잠깐 수그러들긴 했지만은 네. 왜 틀렸다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아무리 기업들이 전망을 뭐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기업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업들이 볼 때 하반기 뭐 3개월, 6개월 전망을 뭐 전혀 생뚱맞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메타 실적 발표, 호시적 발표하고 네. 그리고 3분기에 가이던스를 시장에서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 막 오르고 그랬죠.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실적 호시적 발표하면서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CEO들이 IR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AI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야, 표현을 좀 굉장히 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어서 결국은 투자만 하고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나중에 포기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 근데 그런 얘기들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HBM에 있어서 AI 칩에 있어서 H20 중국의 네. 수출 허가가 이번에 받은 거. 네. 그게 이제 중국의 주문 세도가 돼서 네.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있는 재고 가지고는 충당이 안 돼서 오. 긴급 TSMC에 네. 물량을 늘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외신들 보면은 지금 AI 칩은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을 대기가 어렵다. 공급이 문제인 거지 수요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뭐 SK 하이닉스나 뭐 또 삼성전자 좀 약간 비껴 있으니까 빼고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잠시 직접 발표하면서 또 이제 IR을 했습니다. 네. IR을 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7천억, 8천억에서 1조 1천억 정도 매출을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상반기에 약 3,500분이 안 나왔거든요. 오. 그럼 하반기에 한 7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2배 정도 해야 그 예, 예. 맞출 수 있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얘기했더니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그리고 이제 대만의 업체들 그리고 중국의 업체들의 지금 공급 계약을 해놓고 있는데 네. 그것만 만들어줘도 아.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수요가 계속 그렇게 있는 거를 가시화시키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쪽은 AI 칩 쪽은 여전히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업들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이 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이런 얘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업이 얘기하는 기업의 실질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고 그 추정하는 것들을 보면 하반기에 여전히 타이트하고 좋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AI 칩은 수요는 꺾이지 않고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소리를 들어라. 네. 이 말씀이시겠네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어디까지 또 살아나야 되냐면 전자장비라고 하죠. 네. 전장이랑 뭐 피지컬 A라고 할 네네. 수 있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이쪽까지 좀 살아나야 예. 전반적으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가 꽃을 피우지 않을까 네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피지컬 AI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8월에는 반도체 주가에 어떤 재료들이 좀 등장을 할까요? 일단 8월만 하면은 뭐 사실 지금 있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제가 또 조금 길게 다른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그 IT의 혁명, IT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언제 했냐면은 1990년대 말에 인터넷 혁명을 겪었고요. 인터넷 혁명이 있었을 때 초창기에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떴습니다. 수십 배 떴어요. 그때 통신칩 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상승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다 이렇게 좀 내려왔고요.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AI가 소위 상품화되고 서비스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뭐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스마트폰은 그 당시에 인터넷 혁명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는 거고 넷플릭스가 있는 거고 X가 있는 거고 우리 SNS 계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는 한 20년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한 거는 2002년 전인가에 챗GPT가 네. 보편화되면서 전에부터 있었어요. 있었지만 뭐 억지로 끄집어낸다면 예. 알파고 정도까지 끄집어낼 수 있었는데 있죠. 이걸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년 정도뿐이 안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게 뭡니까?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때 인터넷 혁명과 이번에 AI는 또 똑같은 거예요. 하드웨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 다 장착을 하겠죠. AG, 맞춤형 반도체도 장착을 막 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하드웨어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위 약간의 캐즘을 지나고 나서 그게 버블 붕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AI 버블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AI 버블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AI 초창기 시대에 하드웨어의 주가 움직임이나 하드웨어의 가격의 버블이 이제 떨어져,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는 실생활에 들어오는 제품, 실생활에 들어오는 서비스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쭉 앞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자율주행 얘기하고 있고 뭐 로봇 휴머노이드 얘기하고 로봇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 네. 거예요. 지금 질문 주신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2000년도에 저도 그때 증권사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인터넷 혁명을 겪으면서 앞으로 소위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네. 뭐 이런 것이 생길 거라고 솔직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렇죠. 지금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AI 기술을 가진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이 뭐가 나올 거라고 감히 누가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걸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빅테크들이 미국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전 세계가 끌고 가고 있고 국가들이 거기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ETF 전문가이시지만 제가 강연에 다니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뭐 퇴직연금 강의나 이런 강의를 가면 ETF 뭘 가지고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느냐. AI는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10년, 20년까지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함축은 거기에 분명히 담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축인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는 속에서 어떤 때는 뭐 반도체 중에서 뭐 HBM이 막 부각이 되고 어쩔 때 로봇이 부각이 되고 어쩔 때는 전장이 부각되고 또 그러다가 드론이 또 부각되고. 예, 막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테마에 의해서 또는 이제 그때가 좋은 그런 분들이 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 꽤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논하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반도체 칩은 지금 여전히 수요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그 수요는 이제 그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바꿔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 어디냐?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디냐에 따라서 그 주가는 지금부터라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술주와 반도체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에 반도체 사이클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뜨고 SK 하이닉스가 뜨고 뭐 이런 게 탁 뜨는 동안 뭐 중간에 지금은 빠져갖고 좀 밑에는 있긴 하지만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 막 이런 게 뜨는 동안 삼성전자는 하나도 못 떴습니다. 하나도 못 떴죠. 삼성전자 향 소부장들도 하나도 못 떴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AI 하드웨어 쪽에 AI 반도체의 사이클이랑 범용 반도체 사이클이랑은 이번에 구분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그렇죠. 아니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다며 이제 꺾인다며 그러니까 이제 꺾이는 거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 좋았대도 못 올라가고 이제 꺾이니까 이제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범용 반도체가 기회가 오기 위해서는 지금 요 구간을 지나고 소위 AI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디바이스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서비스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수익성이 나오면서 우리가 실생활에 들어올 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들어갈 때 본격적으로 이제는 PC든 스마트폰이든 모든 IT 디바이스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더 많이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본격적인 사이클이 오는 거죠. 지금은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범용 반도체는 아직 못 올라 뭐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은 러프하게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반도체에서도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각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새로운 기술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요즘에 조용하지만 갑자기 유리기판 얘기해서 유리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HBM을 지금 예전에는 집적도가 중요했는데 지금 그 집적도 있는 거를 다 결합해갖고 세운 거잖아요. 네. HBM 별거 아니잖아요. 물론 기술은 대단한 거지만. 대단한 기술이죠. 이거 생각해보면 이걸 위로 세운 거잖아요. 예. 그 위로 8단 세우고 12단 세우고 16단 세우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어느 순간에 더 못 세우겠죠. 못 세우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연결고리를 이제는 뭐 그 안에 사이사이에 뭘 껴놓지 않고 압수시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못 세우면 옆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수평으로. 예. 그래서 옆으로 가기 때문에 기판이 다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커져야 되고 이렇게 자꾸 변화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변화하는 기술에 추종하는 기업들은
이런 사이클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것에 기술에 신경 쓰면서 이 반도체 쪽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강연이나 세미나 많이 예, 예. 나가면 하는 얘기가 예. 아까 인터넷 말씀 주셨는데 네. 저는 스마트폰도 비유를 주거든요. 네. 야 스마트폰 우리가 아이폰 3GS 네, 쓰기 네. 시작한 게 언제였고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게 최소한 10년은 걸렸다. 네, 맞습니다. 이제 AI 예. 알파고까지 가면 4년, 예. 그거 안 가면 2년이니까 아직 네. 10년은 넘게 남았다.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네. 있는데 이렇게 답변 주셔서 너무 네. 반갑더라고요. 예, 우문현답이었고요. 자,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 또 우리 또 이렇게 장이 좋으면 항상 또 제가 걱정하는 게 네. 장이 좋으면 네. 뭐 대규모 IPO, 네. 그리고 뭐 분할 네. 이런 이슈들이 또 우리 시장을 네. 좀 힘들게 했거든요. 네. SK이노베이션, SK온 그리고 M무브 합병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이게 오늘 그 한 뉴스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아침에 보합권 시작하다가 좀 밀리더라고요. 일단 이쪽 그러니까 2차 전지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2차 전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 되게 오랫동안 하고 다니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2차 전지 캐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무슨 캐즘이 벌써 뭐 2년도 넘게 지났는데 지금 이건 캐즘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음 시기가 올 건데 다음 시기가 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무구조입니다. 재무구조. 과거에도 보면 인터넷 혁명 시대 우리 논했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니까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그때 막 부각됐던 기업들 지금 사라진 기업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탈 업체들이잖아요. 예, 예. 뭐 라이코스, 예. 뭐 굉장히 많아요. 예. 기술력 있던 그 기업들 예. 무슨 기술 예, 뭐 이런 예. 이런 거 업종 많아요 지금. 사실 2차 전지도 그렇고 모든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캐즘을 지나고 나면서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시대가 왔어도 자기들의 세상이 오도 거기에 추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은 과거에 2년 전인가에 2차 전지가 전부 다 떴을 때는 뭐 너도 나도 다 말도 안 되게 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전에 갔던 게 똑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SK온도 그동안에 그 수많은 그 엄청난 부채를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시기를 맞이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캐즘을 지나고 나서 그 사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산업이 기술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기술이었는데 나중에 새로운 시대에 보니까 그 기술은 이제 안 써. 그리고 또 새로운 새로운 기술을 더 해. 저렴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추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자기 시대를 못 맞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타까운 건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는 참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걸 많이 만들죠. 국가가 지원을 하고 보조금 팍팍 뿌리고 보조금 주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중국은 뭘 된다 그러면 그냥 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옛날에 조선업도 그랬잖아요. 예, 조선업도 그랬고요. 중국이 배 만들기 시작하고 예. 뭐 그러면서 한국조선 위험하다. 많죠. 예. 뭐 철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서면 그냥 전부 다 초토화 돼버린다. 초토화 예.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가격 경쟁력 자체가 초토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지금 그동안에 2차 전지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때는 중국을 굉장히 비웃었고 중국은 우리 못 따라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2차 전지에 그리고 대해서. 또 차를 어떻게 중국 차를 탈 수가 있어? 예. 뭐 이런 얘기까지 근데 했었죠. 지금은 그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를 어떻게 버티고 기술 발전을 계속 해나가느냐가 이 기업들에게는 숙명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SK그룹에서 우리나라는 세 개뿐이지 않습니까? 사실 완성품 셀은 엔솔, 삼성 SDI, SK온이지 않습니까? 근데 SK그룹도 이걸 놓치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SK온의 기술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재무구조 상태를 탄탄히 하면서 이게 버텨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SK온과 SK엠무브를 합병하겠다는 거고 SK엠무브는 거의 1조씩의 영업이익이 있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합병을 하며 그러니까 만약에 SK엠무브가 상장했었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모든 주주들이 반대했겠죠. 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비상장이라서 물론 비상장에 투자한 FI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합병을 하면서 SK온의 재무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밑에 있는 SKIET나 이런 데서 증자를 해서 그 증자금을 가지고 요번에 완전히 완결판이에요. 네. 탄탄하게 이 회사를 먹고 살고 있게 또는
부채 비율을 100% 아래로 낮추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요번에 이걸 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온 거죠. 장기 플랜을 갖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여기서 살아남아서 이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자를 했잖아요. 네. 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자를 하면서 주주가치 희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얘들의 합병 자체도 하나는 완전 부실하고 성장이지만 하나는 알짜배기인데 얘를 합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봤을 때 주식시장 상장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이걸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비록 부상장 회사이고 하지만, 그리고 몇 개 증자한 회사는 또 상장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을 봤을 때 기업이 충분히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는 내가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단기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긴 플랜을 가져야 돼요. 네. 네, 긴 플랜을 갖고 네. 그리고 바라봐야지 네. 당장 좋다 나쁘다를 얘기해 버리면 네. 뭐 될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입장은 네. 그런데 투자자 입장하고 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요번에 이제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적 개정을 한다, 이런 부분들 사실 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조선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뭐 길게는 얘기 못했단 말이죠. 네. 이번 관세 협상의 키가 조선주였고, 예.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의 키가 또 자동차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키로 썼던 그런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런 미국 투자가 결정됐을 때 미국향 모멘텀이 가장 강한 조선주는 누구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미국에서 원하는 것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조선주에 한조가 있고 한조선이 있고 뭐 네. 미포도 있고 현대중공업이 있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그룹에 하나오션이 있고, 하나오션 있죠. 하나오션이 뭐 엄청나게 주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이제 MRO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요번에도 미국이 원하는 게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번 이제 미국이 조선 재건을 하겠다라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방 증산을 하면서 국방 예산을 쓰면서 어떤 군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방산함정. 예, 방산함정. 네. 정확히 표현해야 네.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쪽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술이 없거나 또는 인프라가 없어요. 그리고 만들어 본 적도 오래됐죠. 인프라 자체가 네. 별로 없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네. 인프라를 다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 상황이죠. 안 되죠. 그거를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다면은 언제 되겠습니까? 이게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뭐 공장 짓는 데만 네. 한 3, 4년 걸리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럴 바에는 우방국가과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복심이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있고 중국 있고 일본이 있는데, 네, 중국은 뭐 할 리가 없고. 일본 있는데 중국은 뺄 거고, 네. 일본은 사실은 조금 그동안에 주춤했었습니다. 많이 주춤했죠. 예, 주춤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좀 뒤쳐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요번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이 미국과 미일 요번에 무역 협상을 하면서 조선업 재건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 재건. 일본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빨리 선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주는 퍼먹는 정도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좀 주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가지 않으면 일본이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3,500억 투자해서 1,500불 정도는 1,500억 달러 정도는 조선업 제휴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함 쪽 그쪽에 수혜인 건 이번에 수혜인 거고, 또 한 가지는 LNG입니다. 그렇죠, LNG. 예, LNG. LNG선은 예전부터 조선업에서 고부가 가치 선박이에요. 아무래도 액화시켜가지고 네, 네. 그거를 또 만들어서 맞습니다. 가져가야 되고, 또 네. 액화시킬 때 새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거기에 어려움이 들어가는 또 뭐 고냉제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네. 되게 기술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거기 하는 기술력이 있는 또 중소기업이 꽤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고부가 가치에 그러니까 기술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배들에는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뻔히 나오죠. 그럼 MRO 쪽이 어디인지, 그리고 LNG 선은 어디인지 이제 우리가 기회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의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수혜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조선업에 비판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조선업의 긍정적인 장기 사이클이 아니고 일시적인 수혜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긴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 있거든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업이 좋아지려면은 글로벌 무역이 더 많이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무역은 줄어들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 높죠. 네, 굉장히 높군요. GDP 도 이제 떨어진다고 컨테이너션이라든지 뭐 이런 네. 데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핵심 기술에 추종하는 배를 만드는 쪽 이런 쪽으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좀 뭐 세분화 시켜야겠죠. 예.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네. 미국에 네. MRO를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한화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한화가 그렇게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떴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거기 저는 애널리스트 그쪽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요.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들어보면요. 아직까지도 되게 영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인력도 없고 네.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이 좀 가고 거기서 인력을 이제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은 조선업이 수주 산업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수주를 받아서 이후에 그게 배 만들어서 이익이 돌아오는데 수년씩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됐을 때 얼마 예. 받고 2년 됐을 예, 때 예. 얼마 받고 완성됐을 때 예.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근데 거기 아직 인프라도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따져 보면은 아마도 당장에 그 배를 건조해서 이익이 나는 쪽의 것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조선업의 이익이 따라오면서 가는 쪽은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네. 않고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 향후의 성장 기대만 갖고 움직였던 주가들은 어쩌면은 요번에 다시 고점 찍고 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AI 반도체부터 뭐 방산 얘기는 안 했지만 뭐 2차 전지 그리고 네. 조선주까지 얘기를 쭉 네.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 저도 뭐 ETF 얘기를 하자면 뭐 조방원 관련된 ETF 네. 뭐 그거 외에 무슨 얘기를 더 드려야 될까 네.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하반기 주도주 또는 주도 섹터 이 조방원 외에 네. 어떤 섹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ETF를 뭐 일단 운영 또는 만드시는 분이지만 만약에 예. 추천 전문가시니까 네. 왜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왔을까 8월에 네. 여기 보시는 분들께요. 네.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투자금도 깨지면 안 되죠. 손실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손실이 났다가 또 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주식시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이리스크 상품이니까 네, 네, 그렇긴 네. 해요. 근데 절대로 손해 보면 안 되는 돈 중에 여러 가지 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퇴직 연금 계좌. 예, 연금 계좌예요. 연금 계좌에서는 직접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죠. 70% 이상 이 위험 자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고 네. 남은 70%를 갖고 이제 하고 네. 있습니다. 이 70% 절대로 깨지지 않고 또는 연금 계좌니까 좀 길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보면 ETF 살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금, 뭐 그런 펀드. ETF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펀드들이 이제 네. 쫙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제가 그냥 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뭘 할까 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요걸 여러분들 직접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깨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난 투자를 할 수 있어. 네. 그렇게 해서 내가 ETF를 투자한다 그러면 이거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산업에 투자하는 산업에.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산업을 한 세 가지를 나눠서 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데 추천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조방호는 빼고 싶고요. 예. 왜냐면, 뺀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뭐 일단 하반기를 예.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저는 AI 향 네. 반도체라든지 예. 뭐 미국에 있는 AI 반도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될 거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나머지는 좀 바보 같은 비겁한 변명일 수도 예. 있겠지만 저는 머니마켓도 좀 예. 넣어놓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머니마켓 최근에 예.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예. 또 한국과 미국의 그 무역협상이 타결됐으니까 네네. 한 번은 쉬어가지 않을까.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해서 MMF도 좀 넣어놓을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는 뭐 최근에 그나마 좀 예. 상법 개정 모멘텀 예. 때문에 쫙 올랐다가 예. 조정을 받았던 예. 뭐 고배당주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하고 지금
3개 중에 2개가 맞아서 그런가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 거를 그렇게 했으니까 예.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는 AI 시대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AI는 그냥 가야 된다. 무조건 70% 중에 네. 만약에 25, 25 뭐 넣는다. 네. 20 넣는다. 그리고 현금 있고. 네. 그럼 20은 AI는 무조건 가자. 네. 그러니까 즉 하반기에 AI 반도체가 우리는 뭐 많이 고점이 와서 엔비디아가 뭐 빠지고 뭐 이런 걸 겪었지만 이게 세분화되면서 기술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계속 그쪽을 가져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섹터를 보자라고 첫 번째 하반기에도 거기를 보자라고 네. 답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죠.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저도 증권사에서 온 지 이제 딱 30년 됐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시장의 지배구조나 시장의 구조적 변화 이런 것들에서 논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진짜로.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그리고 행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러잖아요. 행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고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배당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모아져 있는 ETF나 모아져 있는 펀드의 일부에 들어가면 꽤 높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 섹터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뭐였냐면 조선방산원자력은 트레이딩 바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뭐 가장 큰 이유인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혜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게 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혹시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앞으로 업사이드의 수익률이 많은 걸 찾으려고 본다면 이들을 지금 사가지고 롱텀으로 가져간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중간평가 있고 내후년 되면 레임덕 될 텐데 그래서 만약에 뭐가 바뀌어버려 정책이 또 흔들려버리고 그러면은 좀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트레이딩 바이인 거고 지금 펀드나 이제 연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반기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는 게 뭐냐고 볼 때 저는 에너지 인프라는 계속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데이터 센터 지면서 뭐 전력난이 생긴다고는 했잖아요.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빼더라도 올해 어마어마하게 덥죠. 그렇죠. 지금 작년, 재작년,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산 적이 있습니까? 전기료 아까워서 못 들었죠.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전력난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후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인프라 송배전이 어마어마하게 노후화되어 있다고 하지 미국 같은 않습니까? 경우에는 어마무시하게 노후됐죠. 우리도 상당히 그래서 이번에 한전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송배전 이번에 새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 자체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압기는 이번에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송배전이 들어가야 되고 배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끌어모은 전력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줄 때 송배전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길게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 AI 시대가 가는 만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축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3가지를 넣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올해 하반기에도 먼 일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도 가장 핫한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MMF로 도망쳤던 거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현금도 있다니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박병창 이사님은 명불허전이십니다. 냉철한 인사이트 그리고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10월에 긴 연휴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직장인한테는 연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휴 전에는 말씀하신 거 맞아요. 많이 포지션들을 많이 비우시거든요. 특히 연휴가 길면 길수록 그 포지션을 많이 비우니까 어찌 보면 그때 정도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긴 시간 수고하신 박병창 이사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